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5월하고 이제 20일이 됐네요.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또 손살같이 지나갔고 화요일인데 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섹시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드릴 수 있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습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출발합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드라인이 두 개입니다. 커지고 있는 SKT의 해킹 피해입니다. 이게 복제폰 우려도 있고 유심히 문제가 아니라 점입가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SK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려할 부분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 내 돈, 내 보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LFP에 이어서 나트륨 배터리 했다고 합니다. CATL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채널로도 이메일도 많이 오고 DM도 오고 댓글도 달리고 나트륨 배터리, 소디움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거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큰일 난 건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이제 전해 주시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전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좀 정리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디움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어떻고 어떤 지금 세그멘트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오늘은 충분히 이걸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세그멘트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 우린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들 하나하나 갈 거고요. 이것 때문에 당장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우리한테는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상은 했었죠. 이게 우리 쪽으로는 조금 더 괜히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라고 차익 실현 매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련 내용들이 함께 들어온 겁니다. 코스피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쭉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올라갔는데 LG엔솔은 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된 날이었습니다. 과열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얘는 그나마 좀 버텼고요. LG화학도 소폭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선금융 일부 종목들 올라가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원전 친환경 올라갔다. 여기 보시면은 알테오젠,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ABA바이오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빠졌고요. 로봇주들도 어제 크게 빠졌고 공매도도 로봇주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니켈 가격 살짝 내려가고 그리고 리튬 가격 살짝 반등하는 척하다 또 내려갑니다. 리튬 가격 최근에 하락폭이 제법 큰 상황입니다. 수산화 리튬 멈춰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경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알차게 전해드리는 시간, 돈 되는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서정덕TV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들 주무셨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 동일하게 생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생방송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생방 같은 녹방입니다.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인데 부득이하게 생방송에 준하게 녹화를 몇 시간 전에 딱 떠가지고 조간 방송을 만들어드리는 1년에 하루 있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을 때는 아마도 조찬 포럼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조찬 포럼이 있어가지고 새벽 일찍부터 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제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점도 있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께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필요한 콘텐츠들을 쫙 말아가지고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고 생방송처럼 막 편집 없습니다. 그냥 딱 해갖고 생방송의 맛을 그대로 전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면 오늘 뉴욕에서 온 편지는 하루 쉬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자 책임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라 팔아라 없고 리딩방 아니고 종목에 대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따로 없습니다. 그건 들으시면서 좋은 보조 자료들을 들으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신 뒤에 그리고 여러분이 수익을 잘 내시면 또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공짜요, 공짜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요. 의미 없는 댓글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정덕TV에서 제공되는 그 방송들은 텍스트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서정덕TV 블로그에 가시면 되는데 블로그 주소는 방송이 끝난 뒤에 저희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시면 텍스트로 또 풀어드리는 내용들, 방송에서 차마 시간 관계상 못한 얘기들, 그리고 나는 그 자료가 좀 필요한데 PDF 파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상업적으로 다시 한번 재가공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걸려요.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의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제공이잖아요. 서로 간에 또 이제 지킬 부분은 진짜 한 3명 2명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고요.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갑니다. 덥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20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 이제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또 체크를 하시면, 날씨 체크하시고 또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회사의 조찬 포럼, 새벽에 또 엄청 일찍 일어나갖고 여기 가갖고 일하고 있을 시간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생방송을 최신 버전으로 해서 쭉 만들어 놓은 뒤에 여러분께 생방송 같은 녹화 방송으로, 프리미어 방송으로, 같이 보는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뉴욕에서 편지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편지인지 오늘 조금 부실하긴 한데 편지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5월 20일 화요일 뉴요크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뉴욕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랄프 서예요. 반가워요. 사실 오늘은 서정덕TV 내부 사정으로 하루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감됐을 때 방송을 도저히 만들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녹화를 직전에 뜨고 업로드를 계산해봤는데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개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상황만 조금 구도로 정리해드리자면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 미국 쪽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어요. 결국 신용 강등 이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이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후에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방향성, 중동 정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한마디로 재정학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얼마나 빨리 잦아드는지, 이 부분인 거예요. 개장 전부터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거는 무디스 신용 강등 이슈 때문이죠. 당연히 하락 출발을 했는데 낙폭을 조금씩 초반에 줄여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특히 10년물, 30년물 3% 가까이 올라가다가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국채 가격이 그만큼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디스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 채권 시장이 원활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미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한 거예요. 또 케빈 헤셋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무디스의 강등은 과거 지표에 근거한 결정이라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를 이야기하면서 시장 달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간략히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길게 하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용등급 하락 이슈 이외에도 기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세 유입이 장 초반엔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나오면서 하락세가 빠르게 진정이 된다면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2023년도 수준으로 진정이 되거나 더 빠르게 진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의 재정 리스크 등이 부각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의외의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정리할게요. 예, 이놈 시키가 간단히 정리한다면서 생각보다 길게 했죠. 이게 떠들다 보니까 또 되게 길게 떠드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지표만 보는데 일일이 뭐 지금 왜냐면은 지표가 어차피 아침에 종가가 되면 바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냥 흐름 그리고 지금 분위기 이런 것들을 짚어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뉴욕 연은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침에 기사로 따로 나오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좀 전해드린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아침에 이제 뉴욕 증시 마감이 된 부분이랑 같이 섞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고요. 뉴욕 증시 오늘 못한 얘기들은 내일 아침에 정리를 해드리고 또 만약에 제가 문서로 드릴 수 있으면 오늘 장중이나 장 마감하고 제가 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 좀 특징적인 것들 뭐 사실은 근데 지나간 내용이어가지고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일 아침 방송에서 또 더 보충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여러분께 투자하시는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국내 증시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요 위에 쪽에 떠 있는 것들은 그냥 제가 실시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띄운 거니까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인데 2600은 지켰어요. 그래도 장중에 깨지긴 했는데 코스닥도 빠졌고요. 양시장이 모두 빠졌는데 수급상으로 뭐 쌍끌이 매도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경제 이슈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2600이 그리고 깨져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 쪽 대형주들을 조금 이제 매수를 땡겨주면서 지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낙폭을 줄였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내렸어요? 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에 영향을 받았다.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우리한테만 더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쪽의 변동성이 더 생겼고요. 코스닥 쪽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올라온 애들 특히나 뭐 로봇이나 이런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애들 성장주 위주로 해가지고 낙폭이 생겼고 대형주는 오히려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애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최근에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 애들 위주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보통 이렇게 약간 불안한 날은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미국 쪽에 움직임이 있는 날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몇 년 동안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많이 오른 애들 위주로 해갖고 차익 실현 욕구 있는 애들 위주로 해갖고 좀 차익 실현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쪽도 뭐 어쨌든 간에 먼저 빠지면 오른 애들부터 그렇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였고 또 이거 하나 정리해드렸었죠. 미국 쪽에서 야간 선물이 이제 빠질 거다. 그럼 우리 시장은 괜히 그거 빠지는 거 보면서 더 빠지라고 할 수 있고 호들갑 떨 수도 있다. 이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짜증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거는 별로 이제 그대로 될 이유가 없는데 아시아 증시 빠지는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호들갑을 떨면서 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펼쳐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단기적으로 요 상황을 금방 이제 해소가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흐름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하락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빠졌는데 미국 쪽에서도 뭐 반도체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매출 부진 영향이 좀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반도체 업황 재둔화설이 나오는데 뭔 놈의 반도체는 맨날 업황이 둔화됐다 좋아졌다 이게 무슨 3개월 2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이제 잦게 나오니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들이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SK하이닉스가 순식간에 20만 원 찍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또 다른 이슈로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자의 이슈로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고 방산도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음식료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죠. 차익 실현 매물 가져갑니다. 로봇주도 좀 빠졌는데 많이 빠졌어요. 뭐 일부 원익 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손가락 뭐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로봇주 보시면은 잘 좀 체크가 되셨을 거예요. 로봇주는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유통 엔터 최근에 좀 이제 반등을 했던 게임 이런 애들 얘네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자동차 같은 애들은 뭐 최근에도 힘들고 계속 힘들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승 업종을 보면은 조선주가 그래도 이제 간간히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간 애들은 개별 호재가 있거나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과대낙폭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더 빼면 욕먹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증시에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여기서 더 빼면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얘들이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그런 애들이. 근데 그건 아니고 과대낙폭 쪽에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일회성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도 좀 갚고 요런 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는 개별 호재가 계속 나와요. 크진 않지만 그래서 버티는 모습이고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죠. 대내외적으로 그래갖고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땡겨주고 사고 그래요. 그리고 금융주가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고배당주하고 함께하면서 조금 반등을 했고요. 면세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오르는데 바이오도 사실 올랐다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2차 전지가 그리고 어제 LG화학, LG엔솔,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갔는데 제법 잘 버텼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까지 빠지면 진짜 열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개별 종목으로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LG엔솔은 그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공매도 금지 날인 건 알고 계셨죠. 공매도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면은 올라가는 날이니까 어제 올라갔고 LG화학은 과대낙폭이었죠. 포스코퓨처엠은 노사협상, 삼성 SDI는 유증가격 결정됐고 에코프로는 과대낙폭 요런 식으로 있어갖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얘네들은 밀리진 않았어요. 더 그래갖고 일부 좀 이제 반등도 나오고 생각보다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애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현금을 항상 비중을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뭐 어제 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건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건데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같은 경우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고 못 샀던 거를 나눠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의 현금을 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금 비중은 각자 맞춰갖고 해야지 뭐 사실은 제가 30% 한다고 안 가져가잖아요 모두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제 같은 날 혹은 지난주 같은 날 아니면 지난 8월 같은 날 이렇게 빠지는 날 조금씩 나눠서 사면은 또 수익이 나면 거기서 빼가지고 수익도 내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유지를 해두시는 게 하반기까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살 때는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는 게 사실은 기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게 가장 안전하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순환매나 업종별 또 이제 수급 순환매나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나 주변 이슈들도 함께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 해킹 사태하고요. 또 이제 오늘 2차 전지 그 소디움하고 좀 이제 망간 쪽이랑 MLR 또 이야기를 할 건데 관련 내용을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여튼 뭐만 올리면은 와가지고 뭐 썸네일만 보고 와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날카로워요 이쪽이 날카로워갖고 저도 정보를 드리는 데 있어갖고 오른다 내리는다 어차피 뭐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채널이 아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보조자료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금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분석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시면서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움직인 애들
육계 관련주 이거는 뭐 약간 테마성도 일부는 들어가는데 60일 동안에 브라질산이 수입이 금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복날하고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 시즌이. 그래갖고 제가 얼마 전에 더위 관련주, 복날 관련주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그 댓글도 달리고 좀 했더라고요. 감사하다는데 그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운이 좋았던 거죠, 뭐 사실. 예, 그런 거고. 얘네들이 60일 동안 지금 금지인데 마침 또 복날이랑 걸려갖고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언급을 많이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화권에서 코로나 재확산, 그 다음에 니파 바이러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진단 키트 애들부터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채 둔화 우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단순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오늘의 짧은 경제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만에 외국인이 매수하자 개인들은 뭘 했어요? 숏 쳤습니다. 예, 개인들이 숏을 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9개월 연속으로 주식시장에서 매도만 했거든요. 역대급 매도 물량을 지금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때렸습니다. 근데 금액상으로 보자면 총 누적으로 이달에 외국인들이 5월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매도 때리고 있고요. 숏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고 이에 따라서 2600선도 회복을 했고 코스피가 콩만큼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박스권 상단에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일단은 하방 배팅을 때려버린 겁니다. 뭘 샀냐? 곧버스 샀습니다. 곧버스. 예, 곧버스를 1,400억 원 정도로 샀고요. 그리고 하루 코스피 뭐 2배 추종하는 게 지금 이게 수익률 추정인데 레버리지 이거를 많이 팔았어요.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팔고 밑으로 숏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날은 개인들이 만약에 지난주에 숏 쳤으면은 어제는 돈 좀 벌었죠. 예, 뭐 많이는 아니었겠지만 지수 자체가 한 2% 가까이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코스피는 어떤 자리냐? 우리 증시는 갈림길은 맞습니다. 코스피 200이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면서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는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분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의 PBR 자체가 0.8 수준입니다. 이게 한창 오를 때 한 1.2까지 올라갔었는데 너무 내렸다는 거예요. 야, 근데 옛날하고 코스피하고 지금 비슷하지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이익이나 기업들의 좀 성장 속도가 생겼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기업들이 올라가고 우리도 이제 삶이 좀 괜찮아지고 나라는 좀 괜찮아졌는데 코스피 맨날 그 자리야. 그럼 코스피 자리가 그 자리면은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몇 년 전과 비교하면 PBR이 낮다,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미국을 보면서 약간 처음에는 미국만 동경을 하다가 이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잖아, 거기는. 조정을 받으면서도. 근데 우린 맨날 박스권이야. 나라가 좋아져도 박스권, 뭘 해도 박스권 이러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가지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면 극단적 저평가가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글로벌 증시 반등 기대감, 관세 기대감 이런 거 나오니까 또 원화 강세 될 거라고 하니까 외국인이 수입되지 않겠어, 수급되지 않겠어 이러니까 좀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입장도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개인들이 하락 배팅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코스피는 안 돼. 라는 진짜 자조적인 반응인 거고 하도 당해가지고 코스피 좀 올라가면 진짜 얘는 못 믿겠다라는 게 그냥 그런 신뢰감이 없는 시장인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4월에 수출 물가지수 보니까 둔화됐어요. 실적이 계속 괜찮게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가시성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관측도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우려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반등이 좀 만만치 않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어제 하루는 개인들의 반대 배팅이 좀 맞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이게 맞아 들어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의 엇갈린 실적입니다. 엔터주 요즘에 그래도 잘 가죠. 꾸준히 잘 갑니다. 저희 채널 작년 8월 6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제 수급이 바뀌고 있고 좀 요런 애들을 지속적으로 짚어드리는데 수급 바뀌어도 개뿔도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그래도 꾸준히 좀
움직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가다가 최근에 확 올라갔죠. 예, 이유는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나아질 거다. 그리고 하반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현실로 좀 어느 정도 숫자로 반영이 되니까 탕탕 치고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그리고 이제 IP라고 하죠.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이제 아티스트들의 정말 글로벌 탑스타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엔터 44 하면은 SM, 하이브, JYP, YG인데 조금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실적부터 보면은 하이브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에요. 지금. 근데 북미 지역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봤는데 영업 이익률이 4.3%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좋은데 이익이 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놓고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4.3%의 영업이익률은 엔터에서는 진짜 낮은 편인 거거든요. JYP는 외형은 안정적인데 수익성이 둔화됐다라는 영업이익률이 JYP만 봐도 14%예요. 하이브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제 과거에 워낙 좋았던 때가 있어가지고 하락세가 분명하지만 최근에 얘네도 반등 크게 나왔죠. 그리고 신규 보이그룹이 있는데 신규 그룹 한 팀 론칭하려면 인큐베이팅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손익분기점 BEP 맞추는 데까지 꽤 걸려요. 못 맞추고 그냥 투자금 날리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근데 지금 보이그룹 런칭을 하는데 이거 보이그룹은 잘 되면 대박이죠. 보이그룹은 돈 많이 법니다. 그리고 SMYG는 실적이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SMYG가 잘 가는 거예요. SM 얼마 전에 그 실적 이익 전망치가 제일 좋아요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시장에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실제로 SM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수익 반영됐고 글로벌 공영 확대에다가 SM의 이익을 선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YG가 의외로 흑자 전환을 좀 빨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보니까 MD 매출이 60% 증가했고 베이비몬스터하고 트레저라는 그 어린 그 아티스트들이 특히 베이비몬스터가 육성 단계였는데 생각보다 손익분기를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봤는데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요 엔터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잘 나가는 친구들 보니까 신인인데도 이제 조금 잘 나가. 예를 들어서 투어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천 만남은 너무 어려 이런 부분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팀 있는데 귀여워요. 이 친구들도 엄청 잘 나가거든요. 이제 하이브 레이블에 있는 플레디스 쪽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지금 향후 일정들 한 1년치가 꽉 차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나가는 친구들은 이미 이 엔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고 그래갖고 큰 문제 없으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인큐베이팅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여가지고 한번 자리만 잡으면 괜찮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꾸준히 이게 약간 그 팬심이 있어야 돼요. 엔터는 게임은 좀 약간 덕질을 해야 되고 엔터도 그렇고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종합을 해보자면 4대 기획사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성과하고 고민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외형은 키웠는데 수익성이 아쉽고 JYP는 선방했는데 육성 비용들이 아직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존 아티스트의 수익성이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MYG는 반등의 기회가 나와서 올라갔죠. 이제 관심은 2분기 이후입니다. BTS 컴백하죠. 블랙핑크 월드 투어 돌죠. 그럼 콘서트 티켓 가격 인상되겠죠. 그 다음에 MD 뭐 이렇게 매출 나오겠죠. 굿즈 팔겠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어떻게 될지도 관건이긴 합니다. 지금 뭐 한알령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눌려있던 매출, 이익 개선이 확실히 나타나주면서 실적 반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여유 있게 이야기하니까 아침에 들으시기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이제 요게 나아요? 아니면 원래가 나아요? 이런 것들도 좀 남겨주시면은 모니터링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행할 때 좀 객관성이 이런 거 떨어지긴 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떨어지는데 예금 올린다는 이곳. 기준금리가 아마 5월에 다음 주에 이제 금통인데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중금리는 이미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예적금 금리가 뚝뚝 떨어졌어요. 3% 주는 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KB도 그렇고 다 그래요.
0.2%, 뭐 0.15%포인트, 0.3% 이런 식으로 싹 다 내렸습니다. 어떤 거를 내렸냐? 예, 우리한테 이제 예적금, 예금 적금 이런 거 주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맡겼을 때 주는 이자를 굉장히 줄이는 거죠. 대출은 비싸요, 아직도.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뭐 1.8에서 2%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3%대의 금리 상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최대 금리가 한 2.5% 정도입니다. 3%는 없어요 지금. 예, 지난 3월에도 2.99여가지고 3%가 무너졌었는데 현재는 2.96입니다. 예, 저축은행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금융권이 한 2.5, 저축은행이 2.9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난 3% 정도 받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찾아보면 일부 있어요. SBI 저축은행 이거 광고 아닙니다. SBI 저축은행이 한 3% 정도 되고요, 지금. 좋은저축은행이 지금 한 3% 정도 되고요. 예가람 그다음에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도 한 지금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얘들은 왜 더 줄까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수신 잔액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을 지금 방어를 하게끔 요거를 이제 채워놔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좀 이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한테 많이 준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100조 원을 밑돌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 적금 금리를 더 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3%대의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적금 들거나 예금을 일부러 들어놓을 것이면 이건 빨리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금리 내려갈 거니까 특히나 우리한테 제공하는 예금 적금 금리는 내려가요. 파킹 금리도 내려가고 그러면은 지금 하는 거하고 한 달 뒤에 하는 거하고는 0.1%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생각을 했다면 빨리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왕 할 거면 5천만 원까지는 지금은 저축은행이 더 주니까 5천만 원 한도 내에선 저축은행으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지나면은 이게 5천만 원에서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으로 돈이 그때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얘네들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예금도 조금은 적금이나 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빨리 하시는 게 나쁘진 않은 방법이고 왜 저축은행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헤드라인 더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점입 가격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심히 문제가 아니다. 복제폰 우려가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복제폰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해킹의 우려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해놔가지고 한번 해킹을 최근에 면했다니까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커지는 SKT 해킹 피해, 점입 가격, 복제폰 우려도 전해드리면서 이 부분 이것만큼 꼭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해킹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년여 전에 해킹 피해가 사실상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킹 상황이 지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3년에 걸쳐가지고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할 때도 또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배신감 나온다 그러고 지금 이게 아니 한 번에 뭐가 탁 해갖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하루 있다가 발표해 막 이러니까 아니 왜 이러나 싶은 거죠 사실은.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는 물론이고 이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단순히 기업 해킹을 넘어갔고 국가 안보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6월 15일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었고요. 23대 서버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가 저장된 흔적도 발견이 되고요. 휴대전화 복제와 금융사기 등에 쓰일 수 있는 IMEI 번호에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피해 정도는 뭡니까? 1차 조사에서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알뜰폰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킹 수법이 이게 또 중국입니다, 하필. 못 막아. 얘들 진짜
이게 중국을 통해 갖고 어디로 갔을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중국계 해커 그룹이 주로 쓰는 방식이래요. BPF 도어 방식인데 이게 저 잘 몰라요. 이게 뭐 어떤 방식인지 사실은. 근데 웹셀이라는 신종 수법과 같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25종의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 대를 점검 완료했고 다음 달까지 윈도우와 기타 장비로 확대 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는 일단은 브리핑에서 제조사가 보유한 단말별 인증키 값 없이 15자리의 IMEI 값만 가지고는 물리적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며 모니터링했는데 실제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털린 다음에 자꾸 아니 우리 집이 털렸었대. 근데 니네 집 털렸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안 훔쳐갖고 다시 못 들어와. 그리고 들어왔는데 니네들이 자고 있는 방은 아니고 잠깐 그 현관 근처에만 왔다 갔다 거렸어. 라고 하면은 그게 안심이 돼요 도대체?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었고 못 들어와. 라고 하는데 벌써 비밀번호 다 털어갔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도대체. SK텔레콤은 뭐라 그래요?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유출은 없다며 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게 고유 식별번호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IMEI가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SK는 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 IMEI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폰 접속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털렸어도 근데 이게 더 이상해. 만약에 유출됐다 하더라도 왜 이걸 또 가정을 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럼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SKT는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NDR, 그다음 방화벽, 관제 시스템 세 가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유출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 그러면 앞으로도 과거에 없으면 앞으로도 없나? 이런 생각들도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안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진짜로. 그럼에도 이게 단순히 넘어가기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정부도 안심시키고 SKT도 추가 정보 유출 반박하고 복제폰 접속 불가능하고 선거하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특히 왜냐하면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심 정보, IMSI, 인증키, 통신사 핵심 식별 정보를 통해서 심카드 복제에 악용이 가능하다. 이건 그냥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IMEI 번호, 단말기 고유 번호다 이거는. 단말기 복제나 추적 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금융사기 스미싱에 활용되잖아요. 해킹 방식은 BPF 도어잖아요. 신종 웹셀 악성 코드잖아요. 기존 백신 탐지 회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낼 수 있냐는 거죠. 기존 백신으로. 그럼 IMEI, IMSI, 가입자 기본 정보 이거 보세요. 다 털린 거잖아요. 이거 싹 다 털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심 하나 털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디지털 신분증 전체가 유출됐다는 것까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고객 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번호 털린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통신 인프라 해킹 후 국가 사이버 보안 레벨의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보안 전문가들한테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실제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정부는 괜찮다고 했고 복제폰 생성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뚫릴지 향후에는 확신할 수 없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조합이면은 타인 사칭도 가능하고 심지어 통신사 인증도 뚫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 조합이면은 사실은 그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표로 그냥 딱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개인들도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진짜로 철저하게 조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악용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근데 만약에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유심 교체, 유심 재설정 서비스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고 공용 컴퓨터에서 비밀번호 그 로그인보다 QR코드 로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QR코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것들 다 돼요. QR코드 로그인. 그 다음에 비밀번호 수시 교체하고 이메일 2차 인증 활성화하고 모바일 알람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 실제 전문가들도 이건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강조했던 게 뭐예요? 자, 위에서 다시 한번 핸드폰 딱 보이시죠? 핸드폰 요렇게 내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내리는 거 우리 같이 해요. 내린 다음에 여기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설정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설정키고 요거를 이제 설정키를 눌러가지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쭉 내려옵니다. 중간까지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구글이라고 이렇게 떠요. 구글 누르면 계정 관리가 나오고 중간에 보안을 터치해 갖고 2단계 인증을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구글을 누르면은 구글 계정 관리가 있고 커치해 갖고 보안을 누르시면은 2단계 인증 사용 안 하면서 사용함 하고 계셨던 분들은 내비두세요.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니까 카카오톡 털리면 안 되니까 카카오톡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비밀번호 나와의 대화에다가 넣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점점점 오른쪽에 얘 점점점을 이제 더보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걸 딱 누르면 이제 더보기란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에다가 설정 버튼 톱니바퀴 설정이라고 부르기 위한 저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터치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카카오 계정을 터치를 해주시고 중간에 보시면은 2단계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으로 바꿔놔서 사용 중이라고 뜨는데 여러분 이거 사용 안 하면 사용 중으로 또 해주시고 국가별 로그인 제한 요것도 사용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정보를 내가 바로바로 지켜주셔야 되고 다시 그 다음에 요것도 해주세요. 위로 올라와갖고 다시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그리고 보안 및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아까는 우리 구글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가지고 보안 및 개인정보를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꼭 눌러주셔갖고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 가서도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잘못 눌렀을 때 막 저절로 설치되는 것들 APK 잘못 누른 것들 그거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특히나 어머님 아버지들한테는 꼭 해주시는 게 이게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이건 제가 메시지 온 거여서 지원하는데 우리 메시지 누르면 메시지라고 안 나오고 요즘에 채팅창 나옵니다. 문자 메시지 창 가면 또 점점점 이게 설정이에요. 누르세요. 누르면은 중간에 보면 스팸이나 차단 번호 관리 있는데 요거 이제 눌러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는데 악성 메시지 차단하시고요. 발신 번호 없은 메시지 차단하시고 오래된 스팸 메시지 차단하시는데 특히나 악성 메시지 차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에 보면은 채팅 설정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준 다음에 자동 다운로드 방지를 시켜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체크를 왼쪽으로 하세요. 없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뭐가 오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우리한테 악성 코드가 심어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도 아니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여가지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는 최소한 해주셔라 라는 거예요. 보안은 많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해두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번 해킹 사건도 잊혀질 거라고 그러는데 뭐가 계속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의 스스로의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계기는 아니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되고 있으니까 범죄 노출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 기회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거 2단계 인증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동 다운로드 반지해두시고 안 좋은 거 클릭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눌러가지고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가입자의 정보가 무반비로 털린 이번 사건입니다. 단순한 보안 사고로 보기에는 파장이 너무 크고 방대하고 끝이 안 나요. 정부는 안심하라고 하고 SKT도 괜찮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우린 불안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SK텔레콤의 대응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 강화가 저는 시급해 보인다고 보입니다. 개인들도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최소한의 대응책은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건데 조금 더 자세히 해드렸어요. 요번에도 잊지 말고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내용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썸네일이나 제목만 보고선 또 이제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신 내용들이었어요. 이거는 나트륨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말 현황이 어떤지, CATL의 기술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럼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건 저한테 요청이 많이 왔고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DM으로도 많이 와가지고 한번 해야지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날 할까 주말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딱 마침 또 오늘 이렇게 시간 좀 여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좀 상세히 드리니까 요 내용들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보조자료로 쓰시고 이 보조자료를 가지고 투자할 때 좀 좋게 방향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LFP 다음에 나트륨 배터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하고 있니? 특급 병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중국 CATL 새 나트륨 이온 배터리 뭐 공개를 했는데 최근 회자가 계속 되고 있고요. 뭐 IRA 이슈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 나트륨 배터리가 또 이제 우리는 뭐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CATL이 파격적 성능의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랐습니다. 저거 소금 배터리 저거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네 성능치만 보면 와, 장난이 아닌 거,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나트륨 배터리 자체의 단점이 사라졌고 이 정도면은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나온 거예요. 그래서 LFP도 중국이 잘하는데 나트륨까지 가져가면 우리는 사 먹은 게 하나 남는데 야, 이거 진짜 이게 가격 때문에 되겠어?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나트륨 배터리 알아보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응책은 어떤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나트륨 배터리는 뭐예요? 나트륨 Na 원소기업, 리튬은 원소기호가 뭐예요? Li. 예.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트륨 쓰냐 리튬 쓰냐 똑같은 그거 차이예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건 동일한데 리튬 이온을 쓰느냐 나트륨 이온을 쓰느냐 그거 차이인 겁니다. 원소기호에서 Na, Li. 그럼 어떤 게 더 희소성이 있어요? Li가 희소성이 있죠. Na는 널렸죠. 그러니까 원소기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자가 2배 크고 무겁고 반응성은 떨어집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로 움직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7, 80년대에 이거를 좀 개발을 했었대요. 근데 상용화는 왜 안 시켰겠어요? 리튬에 못 따라가니까 성능이 딸리니까 그런 거였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단점들을 기술력으로 보완을 하면서 상용화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쪽에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특히나 리튬 가격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이걸 리튬 값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싸구려 나트륨 가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매장량도 높지, 가격도 싸지. 그러니까 야, 나트륨 갖고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다 나트륨으로 바꿔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능도 좋아져서 그러면은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극, 음극, 기판, 전해질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4대 소재가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공급망을 교체하려면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나 요거 비용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일단은 가장 큰 걸림돌로 앞으로도 좀 지적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갖고 지어버린 그리고 구성한 기존의 공급망들을 싹 다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대전제가 있다라는 것도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싸죠. 그 다음에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소재도 싸다.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일단 싸다. 예. 그리고 반응성이 느리고 안전하다. 저온 특성이 좋다. LFP는 저기 저온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SK온 쪽에서는 저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LFP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저온 특성도 좋아. 단점은 뭐예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 사실 이걸로 끝난 거긴 해요.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충방전 시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나트륨 배터리의 장단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 가격이 낮고 안정성도 좋고 근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수명이 낮아. 전기차는 근데 이동수단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죠. 멀리 갈 수 있어야 돼. 특히 북미 같은 데에서는 멀리 가면서 땅덩어리가 커야 되는데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LFP보다도 떨어지는데 LFP도 지금 안 쓴다 그러는 판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삼원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LFP 대체지 정도다. 마실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동일 거리를 갈 때 뭐 두 개를 탑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겠죠. 근데 이 단점들을 커버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뜨악한 거였잖아요. 중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통해 갖고 R&D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의 R&D 개발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막 하듯이 얘네 전기차에다 쏟아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CATL 한 곳에 드러나 있는 연구 개발비 하나가 우리나라 LG엔솔, 삼성했을 때 SK 세 개 합친 것보다도 훨씬 커요. 이 정도요. 지금 우리나라는 캐즘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R&D 비용을 줄이진 않습니다. 근데 줄이진 않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중국한테 대비하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잘하는 거 뺏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CATL이 그래가지고 테크데이에서 나트륨 배터리 낙스트라라고 선보였는데 치명적 단점이 뭐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밀도 하나면 그냥 끝이라고 했는데 아니 밀도 자체를 굉장히 높인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175W인데 이게 LFP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버린 겁니다. 충전 속도는 3원계보다 25% 빠르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중국 측 CATL 측의 설명이긴 합니다. 볼까요? 이거예요. 기존 나트륨 배터리의 단점이 표로 정리를 했는데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낮고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비교적 수명도 짧고 저온 성능도 안 좋고 크고 무겁고 양응극제도 그렇고 기술 성숙도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양산 진입 단계까지 이미 와 있고 수명도 좋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지금 15분에 80%. 오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저온 성능도 좋아. 경량화까지 진행을 했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제일 약점으로 꼽히던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까지 높아졌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배터리 쪽은. 왜냐면 뭐 오랫동안 이거를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걸 믿어 말어? 그리고 이대로 되면 큰일 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용화가 빨라. 6월부터 중장비 상용차 탑재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오늘 12월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 만들고 지금 가장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가받고 있는 게 지금 LG엔솔인데 양산 시점을 2030년 전으로 잡고 있고 SDI는 R&D 진행 중이고 SK이온은 후보군에 나트륨을 올려놓은 수준. 얘네가 생각보다 너무 치고 나온 거죠. 우리나라 나트륨 배터리 현주소는 어떨까요? 나트륨 배터리는 저가 보급형 시장 위주로 수익성이 낮아서 진입 유인이 적었어요. 우리는 이제 고부가 가치 3원계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LFP도 좀 늦었는데 뭐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진입을 좀 늦게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3원계는 기술력이 좋지만 LFP는 이제 밀도도 그렇고 많이 따라잡았다곤 하지만 확실히 지금 점유 자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나트륨은 더 여기서 이제 유인이 낮았던 거죠. 그리고 정부 전략 부재도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도 LG엔솔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가격 안정성 나름의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상용하려면 극복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지금도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개발 단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30년 전후 얘기했는데 조기 출시 계획까지 최근에 밝혔습니다. 근데 당장 이번 연말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갖고 요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치고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특히 나트륨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곳이 에코프로 그룹이에요. 에코프로는 이전보다 중국보다 용량과 수명이 뛰어난 SIB,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LFP, LMR, 그 다음에 NCM부터 해가지고 미드니켈부터 해가지고 우위를 좀 잡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2년가량 개발을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는 CATL 뭐 하이나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가 자신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최대 장점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145mAh 요 정도 나오고 있고 잔류 나트륨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인터 배터리 당시에 기술단 완성은 됐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자신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양극재 쪽이잖아요. 중국 쪽은 지금 아예 완제품이 나온 건데 물론 이제 그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얘기한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봐야 되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고요.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곳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장점 가득하지만 근본적인 나트륨의 한계, 낮은 에너지 밀도. 일단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리튬보다는 전압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근본적 밀도의 한계가 있대요.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셀 무게가 증가가 된다고 해갖고 고성능 EV에는 부적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꾸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데한테 뭐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처럼 치겠어요?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공급망, 장비, 그 다음에 인증 이런 것들이 리튬 대비 지금 불리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다각도로 쓰려면 이 공급망을 또 갖춘 곳들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생태계를 바꾸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공정하고 호환성이 좀 부족해요. 리튬용 장비를 그대로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소재 안정성 부분도 수분 흡수에 좀 취약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결정적으로 이게 LFP하고 너무나도 겹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왼쪽이 LFP고 오른쪽이 나트륨인데 원가는 나트륨 이온이 더 낮아요. LFP보다. 에너지 밀도는 어때요? 지금은 이게 원래 120에서 한 150? 160 이랬는데 지금 170, 180까지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조금 전에 CATL 건 뭐 지들이 말한 거는 180이 넘어가잖아요. 수명도 이거는 더 이제 나트륨 이온이 늘어났다. 안정성도 높다. 그다음에 저온 성능도 우수하다. 그래갖고 초저가 EV하고 저속 전기차 ESS 리튬 대체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가득한데 중국 LFP가 이미 저가형 시장 점유율을 높였잖아요. 얘네가 저가형 시장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네가 지금 이만큼 먹어놓은 이 시장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갉아먹기밖에 더 되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잠식 효과라는 거잖아요. 내 파이를 내가 만든 거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커져야 되는 거죠. LFP가 100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트륨이 50을 먹었고 150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100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30을 잠식했는데 LFP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별로 효과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고성능의 삼원계, 중가 성능의 LMR, 그다음에 오에로, 그다음에 하이망간, 고전한 미드니켈 요런 쪽이랑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나트륨이 LFP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지금 타겟팅도 명확히 돼 있는 게 얘네들이 지금 LFP 대비 이렇게 하잖아요. 기존 나트륨 대비해서도 하지만 LFP 대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 이제 초저가잖아요. 그래갖고 나트륨 배터리가 LFP를 대체 가능하다? LFP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시장을 그냥 나눠 먹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지금 시장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는 거죠. 대체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LFP 대신에 나트륨을 채택했는데 같은 카테고리에 지금 침투를 해버린 게 대표적인 예죠. CATL은 나트륨하고 이번에 나트륨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LFP 원래 하고 있던 거 동시에 생산을 합니다. 비아디도 이제 LFP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네 나라끼리 혹은 내부 제품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보완제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조금 이제 포지셔닝은 바꾸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이를 키워갖고 나눠먹기 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 이 카니발라이제이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나트륨 배터리가 장점이 많고 개선이 됐고 파격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거는 까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이거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한테 나오는 얘기인데 에너지 출력이 낮은 단점이 얼마나 보완됐을지 이걸 좀 확인하자는 거고 결정적으로 CATL에서 홍보하는 배터리 역량들은 실험실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쪽에서 옛날에 기린 배터리도 있었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달라요. 몇 년이 지나갔고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처럼 마냥 무시하고 말도 안 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얘네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이 홍보하는 배터리 역량들이 실험실에서 나온 수치라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갖고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이거 최근에 업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해당 기술이 정말로 상업화된 제품으로 시장에 그 시기에 맞게 나오는지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뺄 거라 그러는데 그때 못 뺄 수도 있고요. 중국의 기술 개발 성과가 약속한 시점에 상업화되지 못하거나 미완성 프로젝트로 넘어가거나 기술력이 현장에 딱 나와보니까 상용화 제품에서는 자랑하던 만큼의 기술력이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중국이 안 될 거야. 무조건 거짓말일 거야. 쟤는 다 안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금물인데 기술 확인해야 되고요. 이 제품의 정확한 포지셔닝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건 더 키우고 부족한 건 지속적으로 좀 상호 보완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필요한 건 중국만큼 못하더라도 뭐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진짜 이게 주식 올리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산업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사실은 저가단도 LFP도 가고 있고 나트륨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중가 볼륨업 모델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하이엔드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고 LFP 시장에 진입하는 동시에 나트륨도 개발하고 있지만 중가 라인 볼륨형 모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전압 미드니켈 지난해 인터배터리 그리고 올해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가격은 낮추고 그 다음에 성능은 하이니켈과 큰 차이가 없도록 좀 가져가는 중가의 볼륨형 모델들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전압 미드니켈 다 아시겠지만 니켈 함량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하이니켈보다 낮은 중간 단계인데 전압을 높여갖고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지는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가격은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성능을 어떻게 높여 기술력으로 높이는 그런 상황들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안정성도 높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그래가지고 첨가제나 이런 기술력으로 보완을 하고 이건 LG엔솔이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SDI도 하고 있고 SK온도 최근에 고전압 미드니켈을 선배면서 중가 볼륨형 라인에서 우리 기업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꽤 됐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얘기가 나온 건데 LMR 배터리인데 M은 망간입니다. 양극재에다가 망간 함량을 높이고 니켈과 코발트 함량을 낮춰가지고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기술력으로 거리는 잡아가면서 그래가지고 대중화를 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망간 함량을 높여 이게 예전에 제가 작년 초쯤에 이게 좀 그것도 늦었어요. 시장이 캐즘이 와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망간 함량을 높여갖고 뭐 리치 망간, 하이 망간, 오해로 그러면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2025년 4월, 5월 정도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가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에너지 밀도는 심지어 하이니켈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망간이 풍부하다. 그래가지고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다. 그러면 주행거리는 길고 에너지 밀도도 기술력으로 잡았는데 가격은 낮춘다. 그러면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초기 용량 손실과 사이클 수명 저하, 그 다음에 전압 강화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형 EV나 보급형 전기차 ES 시장이 좀 주 타겟이고 LG엔솔이 MLMR 양극재 양산까지 발표를 했고 포표는 양극재 대량 생산 기술 확보 중으로 알려져가지고 일단은 LMR 양극재가 아니구나 LMR 양산까지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포퓨가 하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관련된 기술들이 망간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 에코프로 그룹도 있고 다들 우리나라 기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은 봐야 되는 게 LMR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LG엔솔이 LMR 배터리 관련 특허를 전 세계 200개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특허 맛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GM의 차량에 탑재되는 것으로 LMR 배터리 전기차 탑재는 이번이 최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중가형 볼륨형 그 망간을 높여갖고 에너지 밀도는 기술력으로 잡고 가격을 낮춘 이 볼륨형 모델을 실제로 그냥 만들었다 기술력이 아니라 탑재를 시켜갖고 양산을 해갖고 완성차에다가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용화는 2028년 얼티엄에서 나오는 거고요. 2027년 말까지 시범 생산을 하고 지금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적용 차량은 생각보다 커요. 좋은 차들이에요. GM의 전기 트럭과 대형 SUV, 예를 들어서 실버라도 EV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이런 데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보급형 그런 게 아니고 여긴 보급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큰 차에 이게 성능이 안 좋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가격이 낮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GM의 전기 트럭과 대형 SUV는 미국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높고 인기가 좋은 차종이니까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맞춰주면은 분명히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네들은 봤을 거예요. 1회 충전으로 644km 가요. 미국은 주행거리가 중요합니다. 왜?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 원통형이 아니라 각형입니다. 그래가지고
LG엔솔이 원통형이랑 파워치를 하고 있었는데 각형까지 진출을 한다고 GM하고 한다고 GM이 각형 또 이제 특허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LMR 가지고 이 망간이 높여진 이 LMR 가지고 LMR 가지고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형까지 진출한다고 했던 게 요번 요 배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2027년, 28년에 상용화가 되는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확정이 돼서 나온 겁니다. GM도 그리고 그 LMR의 진심입니다. 배터리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고 LG엔솔도 뭐 200개가 넘기 때문에 고수들끼리 좀 모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GM 배터리 구속 지속 가능성 담당 부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긴 주행이 가능한 LMR은 전기 트럭 등에 딱 맞는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배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저가 라인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과 저가 라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라인이 하이엔드 그러면 이제 맨 위는 전고체겠죠. 그다음에 울트라 하이니켈, 그다음에 하이니켈이 있겠죠. 울트라 하이니켈 9반반, 그다음 8 하나하나가 하이니켈이고 그 밑으로 내면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LMR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은 저가 라인이 있습니다. 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성능 자체는 저렴한데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가져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전기차 비용 가운데 30-40%가 배터리 비용인데 그걸 낮추면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럼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고 보조금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이제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급화의 전기차 보급 대중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EV 대중화를 위해서는 뭐예요? 비용을 내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주행거리 불안.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고를 때 항상 그리고 아직도 탈 때 조금 불안한 거는 야 이거 좀 많이 간당간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주행거리가 좀 불안해요. 근데 600km 이렇게 찍혀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가가지고 200km 있는 데 가서 또 이제 넣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충전 인프라 병행 안전성 수명 확보 관건인데 LMR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가운데 가격과 주행거리라는 두 핵심 축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LFP에 이어서 나트륨 배터리까지 지금 중국이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CATL이 막 그 위기감을 고조시켰잖아요. 근데 근본적 약점은 에너지 밀도잖아요. 가격과 주행거리, 성능을 동시에 잡지 못하는 취약점에 중가 고가 라인에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뭐 기술력이 너무 좋으면은 중가 라인까지 올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 간의 어떠한 경계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원계 이어갖고 LFP 뭐 높은 성능 격차를 유지하면서 볼륨형 모델까지 좀 장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들을 해가지고 LFP하고 소디움하고 LMR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OEM사인 GM과의 공급사인 LG엔솔 이 모두 지금 LFP 보완을 LMR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LFP보다는 이 LMR로 할게요라고 한 게 GM하고 LG엔솔이 동시에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뭡니까? 하이니켈과 성능상의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데도 원가 하락을 20-30%, 3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가격 다운 요소예요.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전기차에 대중화시킨다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전략들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IRA 소비자 세액공제 불안감이 지금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 인하 요인은 시장의 큰 방어 요인이 될 수가 있다. LMR이 전기차 시장의 조기 대중화 진입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황에서 요 이슈 하나만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니까 지금 이런 기술이 나와 있더라. 그리고 이게 한 2027년 말 2028년이다 라고 보시면서 이게 어떤 기술이고 실제로 가격을 어떻게 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결국에 현 시장 상황의 개선 정도와 함께 지금 앞으로 다가올 만감 비중을 높인 볼륨형 제품군들 그리고 지금 기술력으로 고전한 미드니켈 만든 것들 요거 배터리 3사가 만들고 우리 소재업체들이 함께 할 텐데 얘네가 얼마나 빠르게 가격을 낮추고 EV 판매량을 늘리면서 진입량을 늘려가지고 보급 전기차 보급에 좀 기여를 할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제 얘네만 나가는 게 아니죠. 46파이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나올 만한 얘기가 나올 만한 게 46파이, LMR 고전할 미드니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출격하면서 얼마나 기폭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북미나 이런 곳에서 이제 중국 공급망 제외 이번에 AMPC 1년 줄이면서 이제 중국 공급망 제외하는 것들 명확히 한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슈들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상대방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잘 투자자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길게 했어요. 아우 힘드네요. 이 오밤중에. 네, 어제 공매도 현황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위반도체가 1, 2, 3등이고요. 지금 셀트리온이 요즘에 공매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가 어제 공매도 크게 맞았고요. 두 자릿수들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2차전지가 어제 공매도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비중 보시면은 삼전, SK하이닉스, 삼위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줄들도 어제 공매도 많이 맞았어요. 잔고 금액은 여전히 LG엔솔이 1등, 저쪽은 에코프로비엠이 1등입니다. 자,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들은 9개 종목들이고요. JS코퍼레이션,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고영, 더존, 메지온, 비츠로시스, 아모그린텍, 엔젠바이오, 프롬바이오, 하림 이렇게 8종목까지 해서 총 9종목이 오늘은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또 하락을 했는데 연기금이 5월에 누적으로 148억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6천억 원대로 하고 있고요. 기타 법인이 최근에 2거래일 연속 매도했다가 다시 조금씩 매수하고 있어요. 이건 뭐 자사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수를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는데 좀 시원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54,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홍라이오사 반대 매매 구간이다. 이렇게 시장이 알려진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비즈 코스닥 상장 있고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있고요. 이사들 연준 이사들 뭐 잔뜩 얘기하고 홈디포 이런 유통기업들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대단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오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 되는데 좋아요는 공짜니까 한번 꼭 나가시기 전에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생방 같은 녹방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 근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내용을 길게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화요일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45분에 딱 그 자리에서 내일은 따끈따끈한 소식들 들고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